네, 이어서 가장 중요한 글로벌 이슈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 이정우 한양대학교 국제학부 교수입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도 좀 중요한 이슈들이 좀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기사는 월스트리트 저널이죠. 오늘 미국의 8월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에 이어서 중요한 서비스 활동 지표인 ISM PMI 지표가 나왔습니다. 타이틀을 봐서는 좀 우울한 얘기가 좀 예상이 되는데요. 사실상 어제 기사로 나온 거죠. 네, 오늘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좀 들여다봐 주시죠. 네, 지금까지 그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연방준비위원회 의장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내고 있는데 이럴 때는 저는 생각하기에 가장 기초적인 체력을 체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1차적인 체력으로 체크된 게 고용 부분입니다. 연준이 금리를 인상한 데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고용인데 이 고용 부분에서 비농업 부분의 숫자가 발표됐었죠. 18만 정도를 예상했는데 15만 정도 나오면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그런 예상을 했었는데 그거를 좀 더 확인해주는 다른 지표가 공급자적인 측면에서는 공급자 협회가 발표하는 8월 달에 서비스 관리자 구매 지수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수가 50을 넘었으면 긍정적으로 보는 거고 50을 밑으로 보면 부정적으로 보는 건데 이 전월치 55.5에서 51.4로 떨어지면서 시장의 예측치인 55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 지표가 미국 경제가 아주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은 8월 달에 약간 부실한 경제 지표들이 일시적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인데 지금 이 지수로 보면은 미국 경제가 사실은 뭐 크게 좋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개인적으로는 이제 미국 경제가 불안한 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번 서비스 발표 지표 이후에 금리 인상에 관한 시장의 예측 어떻게 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이제 이렇게 부실한 지표가 발표되면서 달러화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활동 둔화가 이제 이달에 연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일부는 뭐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이 가장 강력하게 대두되는 근거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미국의 투자은행인 줄리어스 베어 같은 경우는 이런 ISM 지표 또 PMI와 관련된 고용 지표가 좀 부실하면서 연준이 금리 인상하는 것을 2017년 3월 달이나 돼야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는 제조업과 고용 부진이 좀 안 좋으면서 미국 경기가 전반적으로는 좀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이제 이 회사 줄리어스 베어가 서비스 부분의 고용 증가 추세도 좀 둔화되고 있어가지고 연준이 수개월 동안 금리를 인상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물론 앞에서 이제 리치몬드 총재가 좀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만은 이런 시장에 있는 의견은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올해는 네네. 금리 인상 물 건너 갔다라고 보는 시각인가요? 네, 최소한 이런 그 실질적인 경제 지표, ISM이 발표하는 구매자 관리 지수라든가 그리고 비농업 부분의 고용 지표, 이 두 가지 지표는 사실은 연준이 고용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결과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네. 아무리 전반적인 다른 지표를 가지고 의견을 내더라도 이 지표를 믿는 그런 시장의 참가자들은 적어도 뭐 올해 안으로 뭐 한 번 정도 하는데 이 줄리어스 베어 같은 경우는 좀 더 나가서 올해 안에는 힘들고 적어도 내년 3월 정도 돼야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네. 개인적으로는 저는 줄리어스 베어의 의견에 좀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조업의 그 강한 회복세가 있고 그리고 고용이 확대가 되지 않으면은 저는 쉽게 연준이 다른 경제 지표에 의존해서 9월 달에 금리를 인상한다. 이건 좀 무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향후에 또 달러라든지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개인적인 의견을 또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그 지속적으로 좀 달러가 약세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금값이 좀 지금 현재 1,354달러 정도 수준인데 온스당 이게 1,500달러 수준으로 다시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도 뭐 그쪽으로 좀 같이 네네. 네, 금값의 상승 그리고 또 약달러 예상이 된다라는 말씀 좀 전해주셨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일본과 유럽의 정부 국채가 마이너스 금리인 것은 이미 사실상 알려진 사실이죠. 네네. 그런데 이제 유럽의 대형 기업들까지 마이너스 수익률 회사채 발행을 한다는 내용이 파이낸셜 포스트에 실렸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네. 유럽의 대형 기업들이 실제로 ECB의 그 통화 평창, 그러니까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으로
회사채를 사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매입 프로그램의 수혜를 입은 여러 유럽의 대형 기업들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회사채를 발행할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그 두 회사가 언급됐는데요. 독일의 생활 산업용품을 생산하는 다국적 기업인 henkel과 프랑스 제약업체인 네. 사노피는 마이너스 0.05%의 수익률의 그 단기 채권을 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마이너스 수익률 회사채 발행을 어떻게 해석해 봐야 될까요? 네, 전반적으로 유럽의 산업 경기가 크게 일어나지 않고 있고 대형 기업의 투자가 좀 저조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기적으로 유럽의 경제 회복이 그렇게 쉽게 회복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그 숫자를 좀 잘 살펴보면은 유로존의 경제 그 활동 경제 성장률이 작년 1분기에는 0.5%였고 2분기에는 0.4% 그리고 3분기와 4분기에는 0.3%로 떨어졌다가 네. 그리고 1분기에 네. 1분기에 이제 3년 만에 최고치인 0.6%로 성장률을 높였는데 최근에 발표된 2분기 성장률이 다시 0.3% 정도로 떨어지면서 네. 성장률이 좀 주춤하고 일시적으로 올라온 거다. 근본적인 체력은 썩 좋지 않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올해 1분기에만 살짝 반등을 했다라고 해석을 하면 네, 되겠네요. 숫자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뭐 실제로 마이너스 금리채, 뭐 회사채 어느 정도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네, 실제로 이런 그 발행 자체는 이 두 회사가 처음이지만 이미 발행된 유럽 회사채의 그 실적을 보면은 이미 마이너스 금리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몇 달 동안에 이런 마이너스 금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투자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너도나도 이제 회사채에 투자를 하면서 회사채 수익률이 급락한 게 가장 큰 원인인데요. 그 금액을 좀 살펴보면은 전체 발행한 유럽 대형 그 기업의 채권 중에서 30%에 달하는 금액, 약 7,170억 유로 정도의 투자 가능한 등급의 채권이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은 ECB가 8월 달에 이제 통화정책 회의를 열고 지속적으로 이런 회사채 매입 프로그램을 가져갈 것인지 그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보면은 이 ECB의 시각, 유럽 경제에 대한 시각을 볼 수 있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8월 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지나간 상황인 거잖아요. 네네. 이제 오늘 8일에 나오는 걸 네, 말씀하시는 거겠죠? 죄송합니다. 네. 8월이 아니고 8일입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네네. 오늘 오후에 현지 시각으로 오늘 우리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쯤 저녁쯤 돼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EU의 마이너스 회사채 발행, 산업 경기 침체를 시사한다라는 내용까지 전해주셨고요. 이어서 세 번째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기사는 CNBC 기사입니다. 골드만삭스가 중국 투자를 위한 추가 부양책을 낼 것이라는 내용을 시사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 경제가 경제 성장 수치를 낮추면서 6.5를 예상했는데 6.7% 정도 경제 성장률이 나왔습니다만은 이 6.7%에 대해서 시장의 신뢰는 크게 높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중국 정부가 좀 통계가 물론 정확하겠지만 인위적으로 좀 높인 결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전반적인 시장의 의견은 중국 경제가 점진적으로 계속 좀 침체기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우려를 잘 인식하고 있는 중국 정부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국무원에서 새로운 그 발표를 했는데 투자를 할 때 사실은 투자 프로세스가 굉장히 길고 힘든데 이 투자 프로세스를 좀 짧게 하고 간소화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골드만삭스의 의견으로는 국무원의 이런 일련의 이벤트가 정부가 올해 들어 두 번째로 정책을 완화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그만큼 중국 경제가 좋지 않은데 이걸 인식하고 있는 중국 정부가 완화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궁극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중국 당국이 추가적인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또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그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중국 당국이 현재 정책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특히 경기 활동, 특히 이제 고정자산 투자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중국의 지난 1월에서 7월 달까지 고정자산 투자는 같은 기간 대비해서 8.1% 증가했는데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8.8%보다는 좀 상당히 낮은 편이고 그리고 99년 이후로는 최저입니다. 근데 이 8.1%를 좀 분석을 해보면은 그 중에서 민간 부분의 고용 투자는 2.1%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가 정책적으로 하는 게 6% 정도 되고 순수하게 민간 부분에서 고정 투자가 늘어난 부분은 약 2% 되기 때문에 사실은 2.1% 증가했는데
지난 6월까지 증가율인 2.8%보다도 사실은 굉장히 낮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볼 때 이제 미국도 투자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지만은 중국 같은 경우도 이 투자가 늘어나지 않고 특히 민간 부분의 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민간 부분 투자가 굉장히 좀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좀 침체하고 있고 좀 약하기 때문에 이 민간 부분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정책적인 여러 가지 이제 완화 정책을 쓰고 있는데 그 중간에 하나가 투자 정책 프로세스를 투자할 때 프로세스를 좀 완화해가지고 좀 더 많은 외국인의 투자를 좀 집중적으로 끌어당기겠다. 네. 뭐 이렇게 중국 정부가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중국의 경우 다양한 이제 부양책 카드를 계속해서 꺼내놓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내놓을 만한 추가 부양책 카드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이렇게 그 투자 완화 프로세스를 완화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시장에서 가장 예상하는 정책 중에 하나는 지급 준비율을 좀 인하를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급 준비율이 좀 인하가 되면은 좀 시장에 이제 금리 돈이 좀 지원되는데 좀 좋을 거고 하지만 그 중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지금 현재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약간 혼조세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보고 좀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세 번째 이슈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호 한양대학교 국제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